안녕하세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내 월급 대체 얼마로 해야 할까? 오늘은 바로 이 창업가들의 영원한 숙제, 대표급여의 최적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대표님들,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낮게 가져가는 게 현명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딜레마죠. 급여를 많이 가져가자니 개인 소득세가 정말 무섭게 나오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급여를 너무 적게 책정하면 이번엔 회사의 이익이 너무 많이 남아서 법인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진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어려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기본 규칙부터 살펴볼 거고요. 둘째, 법인 자금을 어떻게 현명하게 쓸 수 있는지. 셋째, 그래서 최적의 급여는 얼마인지. 넷째, 급여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기본 규칙입니다. 어떤 숫자를 생각하시기 전에 이건 꼭 알고 가셔야 해요.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일반 직원의 급여랑 우리 대표님들 같은 임원의 급여는요, 법적으로 취급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라는 하한선이 있죠. 하지만 상한선은 없어요. 회사가 얼마든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임원은요, 정반대입니다. 하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상 무보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세금 낼 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상한선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어가는 급여는 그냥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임원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매달 받는 급여, 그리고 성과에 따라 받는 상여금,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세 가지 모두 이번에 돈 좀 줄까? 하고 그냥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전에 명확한 지급 규정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모든 걸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보수 규정을 회사 정관에 아예 박아두거나 아니면 최소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라도 남겨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만약 이런 근거 서류가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그동안 지급했던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 건 물론이고요. 퇴직금도 한도가 확 줄어들어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실용적인 팁입니다. 바로 법인 자금 현명하게 쓰기. 다시 말해, 내 월급 봉투를 두껍게 만들지 않고도 생활하는 방법이죠. 보통 내 월급을 얼마로 할까부터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보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합법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다가 먹는 밥값, 거래처 만나서 쓰는 접대비, 당연히 되고요. 업무용으로 쓰는 차가 있다면 기름값, 수리비, 톨비 다 가능하고요. 심지어 개인차라도 업무에 썼다는 게 증명되면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업무용 핸드폰 요금, 사무실에서 쓰는 자잘한 비품들, 거래처 경조사 챙기는 비용까지 전부 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략은 아주 명확해지죠? 이렇게 합법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굳이 내 월급에서 세금 다 떼고 난 돈으로 써야 할 개인 지출의 총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꼭 손에 쥐어야 하는 현금 액수가 줄어드니까 급여를 책정할 때 훨씬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전략을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개인 필요 현금도 줄였겠다? 그럼 이제 진짜 내 월급, 그 최적의 숫자를 찾아봐야겠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스위스폿을 공개합니다. 최적의 급여를 찾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가 한 달에 세금 다 떼고 진짜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집세, 생활비, 저축할 돈, 이걸 먼저 계산해 보세요. 두 번째, 우리 회사 1년 순이익이 2억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내 소득세 부담과 회사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거의 비슷해지는 그 황금 지점을 찾는 겁니다. 바로 이 표가 그 황금 지점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먼저 우리 회사 연간 순이익이 2억 원보다 적다. 이때는 법인세율이 9.9% 정도로 낮죠? 이 경우에는 대표님 연봉을 약 9천만 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연봉을 받아야 대표님이 내는 세금과 회사가 아끼는 법인세 사이의 효율이 가장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순이익이 2억 원을 훌쩍 넘는다. 이때는 법인세율이 20.9% 정도로 껑충 뛰거든요.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럴 땐 대표님 연봉을 약 1억 4,9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게 그야말로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 이 연봉을 받을 때 대표님이 내는 4대 보험 포함한 실제 세금 부담률이 딱 20.9%거든요. 회사가 어차피 냈어야 할 법인세율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왕 세금으로 낼 돈이라면 그냥 회사에 묶어두는 것보다 대표님 개인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옮겨오는 완벽한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급여만으로는 좀 아쉽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급여를 넘어서는 좀 더 고급자용 재무 전략 툴킷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급여 말고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이 배당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 쌓인 이익을 주주인 대표님께 드리는 거죠. 배당의 가장 큰 장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15.4%라는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4대 보험료를 안 냅니다. 급여는 소득세 4대 보험까지 붙어서 부담이 큰데 배당은 그게 없으니까 정말 매력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급 전략, 바로 소득 분산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물론 실제로 회사 일을 도와주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그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적정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표님 혼자 높은 연봉을 받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보다 소득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각자의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가 내는 세금의 총액이 확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숫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좀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표님의 급여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법인은 개인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통로이지 돈을 가둬두는 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작정 회사에 돈을 쌓아두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명하게 개인에게로 옮겨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회사의 이익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첫째,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쓸데없이 너무 높아져요. 둘째, 이게 나중에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엄청난 상속세나 증여세라는 시한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급여로 꾸준히 가져왔으면 낼 세금보다 나중에 한꺼번에 배당으로 가져올 때 더 큰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 조금 아끼자고 한 선택이 먼 훗날 더 큰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대표님의 급여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사의 자산을 대표님 개인의 자산으로 안전하고 현명하게 이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전략의 시작점입니다.